우리나라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치권이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며 그간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금융당국의 고심이 더욱 깊어진 모습입니다. 김현준 LH 신임 사장이 어제 취임식을 치른 가운데 앞으로 택지와 신도시 개발 등의 업무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주택값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이 1.3% 정도면 지난해 뒷걸음질 친 GDP 규모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4분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민간 소비가 1.1% 올랐고 정부 소비도 추가 경정 예산 집행 등으로 1.7% 성장했습니다. 정치권이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화폐의 제도화 문제를 담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미 지난해 6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가상화폐 거래시장 제도화의 부정적인 정부의 영향으로 아직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의 규제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제도화 문제는 향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 팀을 꾸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래 규모에 비해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에도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던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가상화폐를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펀드 투자 제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자산관리 자문 서비스 고객들의 자산에 비트코인 펀드의 편입을 허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개인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띄우는 동안 이 테슬라는 1분기에만 약 2억 7,2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 4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비트코인 판매가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비트코인 판매 대금으로 영업비를 절감했다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CNBC는 1분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테슬라가 비트코인 일부를 재빨리 판 것으로 보인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기가 회사 순이익 증대를 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새 사장으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취임한 바 있죠. 새 사장이 부임하며 LH 조직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취임식에서 재발 방지 혁신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LH와는 별개로 정부도 곧 LH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관건은 택지와 신도시 개발 업무인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이 부임하면서 조직 개편이 임박한 모습입니다. 김 사장은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혁신위원회와 실무 전담 조직인 LH혁신추진단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LH혁신안도 내달 중 나올 예정입니다. LH 조직 개편을 두고 정부는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투기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LH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토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 등의 핵심 역할을 과감히 다른 곳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LH를 지금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LH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들을 좀 더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이관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개편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LH의 부채는 126조 원에 달합니다. LH의 부채를 남긴 채 사업을 이관하면 LH는 부실 공기업이 됩니다. 그렇다고 LH 부채 수준을 감당할 만한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 역할을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방공사가 망하면 지방정부가 연대보증으로 책임을 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별개라며 현재도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을 LH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존해 주도록 돼 있는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2사 공급대책 등 LH가 담당하는 정책 사업이 많아 섣불리 손질했다간 공급 정책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준 사장도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토지 조성, 주택 공급, 신도시 건설 등은 LH 본연의 업무라며 LH가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자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들 뿐 집값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세를 말하거나 좀 주춤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다, 이런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거래량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부동산 전망은 어떤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별일 없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 집값은 어느 언론은 안정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꼬집자면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집값 상승세가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태라고 교수님은 진단을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작년에 느꼈던 그 과도한 그 급격한 상승은 패닉 일단 바잉. 패닉 바잉 이후로 그 여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좀 현저하게 예. 그 상승세 둔화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이제 거래량이 일단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영끌할 때 매달 15,000만 건 가던 것이 연말에 잠깐 7,000건 찐 걸 외에는 거의 3,4천대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 급감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1, 2, 3월 달 연속해서 3,000대에 머물고 있고 2,000 후반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평상시 정상적인 시장에 비해서 거의 한 50에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이 되는 것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이어오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이 이어지는 어떤 패턴이 역으로 이제 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하향하는 전환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들여다 보면은 주식의 5일 평균 이동선이나 20일 평균 이동선을 굳이 이제 맞춰서 본다라면, 지금 추세가 10개월째, 중간에 12월 달에 증여나 연말에 어떤 정산 때문에 잠시 6, 7천 건대 올라선 것 외에는 계속 지금 하락세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더 줄어드는 추세가 좀 있고, 그리고 상승폭이 말씀드린 대로 축소하는 게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가 계속 이사 대책 이후에 계속 잘 되어 오다가 이제 LH 사태로 잠깐
예. 어떤 뭐 중지됐던 사태들이 이어지면서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계속 발표하고 고밀도 개발 후보지 발표하고 이러면서 공급에 대한 어떤 신호들이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래량 위주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해 네. 주실 것 같은데 이제 거래량이 줄었다는 데 포커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준비하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분석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때요? 그림으로 보시면 뭐 깜짝 예. 놀라실 텐데요. 네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을 올릴 게 이제 이 매물이 이제 뭐 한때 우리가 작년에 시가 마르다는 기사를 많이 매물 보지 잠김 않았습니까? 현상.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여기 서울경제 이 시간에 나와서 연말 전이었죠. 예. 그때 아마 매물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정리가 되면 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제 보도에도 좀 나갔고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 아파트 파란색이 매물선입니다. 그 아파트 매물인데요. 예. 서울시 아파트입니다. 3만 7천 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4만 7천 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도 쌓였다는 거죠? 네, 물건이 쌓이고 네, 있죠. 그렇죠. 그럼 거래량도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거래량은 반대를 또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견조 보면 이것이 상승하기에는 일단 역부족인 상태로 지금 돌아서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이 전세시장도 지금 안정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매물도 보시면은 거의 뭐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7천 건대 허위 매물 신고제 이후에 지금 15,00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10일에서 15일, 20일 사이로 계속 시계열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예. 거의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것이 좀 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돼서 좀 시민들한테 전달이 많이 안 됐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제로 매물이 좀 쌓이고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하실 때 자산 관리할 때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서 보시면은 이 서울특별시 거래량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 4월 이게 24일자, 5일자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4월 25일자 그림 맨 끝에를 보면 755건인데 901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거래 신고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 한 2,000건대를 좀 넘었을 거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전체 그림에서는 하향 쪽으로 지금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너무 만만해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구별 이제 그림입니다. 예. 보시면 이 노원구하고 강서구 이런 데들이 선이 좀 위에 파란 선들이 좀 강렬히 높이 나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이 강남이나 뭐 성동, 마포처럼 그 좀 가격이 고가인 데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죠.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 영끌하시거나 이제 주택 가격 불안 심리에 이제 추세 매격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었다가 지금 보시면 추세는 한 곳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팩트니까 우리 시장에서 판단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별로 좀 차이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네, 네. 삐죽 치고 올라간 데도 있고 아니면 밑에 쪽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비교적 그 많았던 거래가 지역하고 네, 네. 매매가 적었던 지역들 간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보다시피 밑에 이제 조금 저층에서 이렇게 떤 지역은 어디냐면 이제 저 동대문구라든지요, 종로구, 중구, 그러니까 이제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가 확실하게 뭐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지역들이 재개발 지역이 이미 다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정할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제 재개발 지역도 가격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는 데 대해서 이제 거래량 수요가 따라가기에는 그렇죠. 대출 규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요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변화가 없고 다만 이제 노원구나 도봉구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 쪽은 서울 도심에 비해서 좀 저렴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거래량이 뭐 급증한 딴 지역 비해서 뭐 2~3배 정도 높으니까. 근데 그쪽들도 지금 매물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잘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은 별로 분석하실 때 없었나요? 그런 부분? 계절적 비수기의 평균 양보다 적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일단 그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게 짚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4월 달이 평년에 비해서요. 예. 4월이 1, 2, 3월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적죠. 예. 근데 지금 추세를 그럼에도 보면 불구하고 그거보다 적다. 더 낮다 이거죠. 예, 네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저희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네. 오 시장 당선 전날
날부터 당선 날 전화해서 뭐 대표적인 네. 5단지, 음마 이런 거 전화를 해보니까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전화를 해보셨다는 건 어디 공인중개사 해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은 일단 그 당시 초반에 일단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서 매수가 붙길 바랬는데 매수가 별로 안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안 붙어서 생각보다가 아니라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게 강남 3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에 당선되면서 얘기했던 상계주공, 목동 그리고 여의도 시범 지역의 그 추세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달에 재건축 공약 활성화 공약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다른 요인이 있겠죠.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이 높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데 다른 요인은 뭐냐면 정책 규제가 다주택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다 제도가 완비가 됐다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제도가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시장에도 됐거든요. 근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너무 고가인 거예요. 들어가기에 대출 규제가 있고 그 정점에 지금 다다르는 지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 강남 3구 아까 그림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8월부터 4월로 잘라 보면은 딱 선이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추세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요인들을 보면은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던진 공약들이 서울시 도시기획위원회나 시의회가 민주당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2040 플랜이라고 2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플랜이에요. 그 플랜을 갑자기 1년 시장에 바꾸기 힘들죠. 그러니까 재선을 전제를 할 경우에는 그 공약이 이 연속성은 있으나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도 공약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을 이미 시장에서 알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묻기 전에도 시장에서는 좀 조용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뭐 공약이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거래 상황인데요. 보시면 급감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악물증 이 신문에서 지금 뭐 오세훈발, 재건축 호재, 들썩, 꿈틀, 신고가 이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4월 달에 거래가 다 합해서 이게 세대수가 한 10만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10만 세대에서 10개가 안 됩니다. 10개인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신고가고 그걸 10개 넘네요. 상계중공을 합하면은 16개를 합하면은 상계중공만 빼면 10개가 안 되고 9개죠. 그리고 16개를 더하면 이제 25개 정도인데 이 상계중공 같은 경우는 또 선거 전에 이미 계약된 것들이 많아요. 4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그리고 나머지 선거 이후에 아이러니한 게 6개밖에 계약이 안 됐어요. 근데 그 6개도 3개는 1,0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인데 3개는 또 한 2, 3천씩 또 내린 가격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또 보도에 안 나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좀 필요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안 받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 그걸 묶으셨어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팩트로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엑시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고 맞습니다. 들어갈 때 진입 장벽도 많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보완이 됐다. 이 얘기는 한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출연을 네네네. 해주셨을 때 분명히 짚어주신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주택값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면 향후에 안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수요자들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고 그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뭐 민주당 당대표 중에 한 분이 뭐 LTDTI를 좀 완화하자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일단 가격이 내려가고 나서 10%를 더 대출을 안 받고 사는 게 낫지. 대출을 받아서 또 가격을 받치고 올리면 또 젊은이들한테 또 피해가 되죠. 잘못된 정책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들이 전제가 된 것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발의 어떤 그 효과가 이제 잦아지게 되고 한 달 정도 걸리겠죠. 한 달 정도. 지금도 이제 좀 확실히 안 나타났는데 한 달 정도 더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의 LH 사태를 극복하고 이사 대책에 대한 그 공급이 4월 14일 날도 보도가 됐어요. 13,000호가 추가로. 그래서 합해서 4만 호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도가 좀 많이 안 나가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그런 것들이 나가고 또 공공재개발까지 합하면 7만 호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벌써 공급 신호를 시장에서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볼 때는 가격 인계점에 왔다는 신호들이 딴 데서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공급 신호들에다가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이 이제 분명히 한 달 반 뒤에
예측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7월 초에는 실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다 모아서 볼 때 만약에 거래량이 오세훈발 재건축 호재가 여기서 더 힘을 못 받고 한 달 안에 좀 사그러진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정부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라면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아까 근데 궁금한 게 잠깐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어떤 얘기예요? 그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압구정이랑 성수랑 여의도를. 네네네. 그건 뭐 어떤 얘기해 주시려고 이런 그러는 거죠.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냐면 어느 지역이 있는데 예. 재건축 단지가 있어요. 근데 호재가 발생을 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실수요자만 살 수 있게 딱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면 실수요자 외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막 오거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진입을 하면 거래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보일 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묻는 것이죠. 예. 만일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도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시장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고가라는 몇 개를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기사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지난달 다 지난달이에요. 요번 달이 없고 그 기사를 계속 언론들이 양산을 하고 또 재생산을 하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바쁘시니까 그냥 앞에 꼭지만 보시면 막 흔들린 것 같잖아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매도자들은 팔고 싶은데 안 팔리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놔두면 되죠. 놔두면 매물이 더 올라가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을 요건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언론 그리고 80억 얘기를 하셨잖아요. 80억 거래된 신고가 뭐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뭐 거래 허가구역을 묶겠다고 하셨는데 그 80억 거래도 나중에 보도도 오늘 나온 것 같은데요. 그 거래조차도 불확실하고 좀 허위 신고성이 좀 많습니다. 건설사의 네네. 그 법인이 건저당을 가지고 걸고 있다고. 돈은 예. 10억밖에 안 내고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정확한 보도들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굳이 묶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풍선 효과라는 이상한 신호를 주게 되죠. 왜곡적인 신호. 근데 만약에 가만 놔두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호재로 뭐 활성화한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재건축 호재가 안 일어나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면 면이 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고민에 빠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막 하자니 또 급등할까 봐 또 우려가 되고 이 진퇴양난이 된 상황에서 제가 볼 땐 묘수를 던진 거예요.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지 않아도 되는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여기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난리가 난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7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 주말하고 어제 월요일 사이에 실제. 팔 사람 팔아라는 이상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신뢰와 정치적인 명분을 다 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볼 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수준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땐 냉정하게 보면은 굳이 안 묶어도 되는 걸 묶어서 시장을 더 피곤하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한 교수님의 분석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예, 예. 이거 하나 남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예. 아무튼간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시간이 좀 더 허용이 되면은 더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오늘도 좀 짧은데. 아, 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전망을 그냥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거시경제 상황에서 모든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예. 미국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넘고 시장금리가 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요인이 우리한테 지금 벌써 왔거든요. 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이 올랐죠. 100만 원 대출을 내주신 분이 뭐 3% 이자로 받으셨는데 0.2% 오르면 3에서 2%면 거의 8% 수준이거든요. 10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돈을 내야 돼요. 부담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벌써 공인중개사분들 얘기를 들으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자꾸 좀 늘어날 추세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거시경제 지표하고 이 여당의 이제 부동산 정책 완화 정책이 잠깐 나오는 것 같다가 선거 패배로 예. 다시 지금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종부세 완화도 없던 얘기를 하고 심도 있게 하겠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가 던져졌거든요. 시장은 뭐냐면 공급은 늘어나고 어떤 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면 수요는 적어지고 예. 매물이 늘어나면 시장 변화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거시적이고 또 미시적이고 국내적 요인들을 볼 때 정책 요인의 모든 것들이 하방 압력 요인이 아주 산재합니다. 그리고 상승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장에서 좀 잘 좀 토탈 관리를 하셔가지고 예. 자산 관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고요. 자, 다음에 한번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 한정으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멈췄던 공매도가 다음 달 3일, 1년 2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공매도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가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6개월간 금지됐고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쳐 드디어 일부 종목에 한해 재개하게 된 겁니다.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매도 재개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일부 종목들에서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차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기관들이 많이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빌려간 주식은 호가 공급 등 시장 조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통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3월 말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억 3,740만 주, 금융투자 8,160만 주, 투신 9,450만 주의 주식을 차입했습니다. 3월 말 대비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CJ CGV로 지난달 말 70만 4,430주에서 현재 376만 2,729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주식 가운데 10.72%가 공매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CJ CGV, 카카오, 현대중공업 지주, 하나시스템, 오뚜기 순이었고 코스닥에선 펄어비스, 고영, HLB 생명과학, HLB, 다원시스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동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은 코스피에서 롯데관광개발, 두산인프라코어, 호텔신라, 셀트리온, 한진칼 순이었고 코스닥에서 HLB, KMW, 고영, 톱텍, HLB 생명과학 순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공모주 시장 대우로 꼽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 청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중복 청약 기회인 만큼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눈치 게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29일까지 이틀간 SKIET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됩니다. 공모가는 10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5곳입니다. 균등 배정의 경우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를 넣으면 최소 1주를 배정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 이를 위해선 각 증권사 계좌에 증거금 52만 5천 원을 넣어두면 됩니다. 우선 삼성증권과 SK증권, NH투자증권은 청약일 이전인 오늘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SK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20영업일 중에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어 증권사별 보유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물량은 많고 청약자 수는 적은 증권사를 공략해야 하는 겁니다. 미래에셋이 46%, 한국투자증권이 32% 순인데 물량이 많은 증권사에 청약을 하게 되면 최대 2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률도 관건인 만큼 청약 이틀째 증권사별 경쟁률도 챙겨봐야 합니다. 앞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SK증권이 물량이 적었지만 경쟁률도 낮아 삼성증권 등과 비교해 청약이 더 유리했습니다. SKIET의 공모주 배정 결과는 다음 달 3일, 코스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1일입니다.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면 한 주당 16만 8천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